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주제로 윤석열, 문재인, 이낙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 주제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댓글 읽어보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생각에 30%쯤만 동의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하거나 정부 조직 체계에서 결과를 낼 수 없었던 부분도 있을 텐데요. 교수님은 굉장히 이분법적인 반대와 비난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교수님 전문 분야에 대한 해박함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도 함께 분석할 수 없으면 비판의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그래서 이런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생각에 30%쯤만 동의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하거나 정부 조직 체계에서 결과를 낼 수 없었던 부분도 있을 텐데요. 네, 아주 굉장히 관대하죠. 톨레랑스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왜 일꾼을 뽑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조직 체계에서 결과를 낼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아니 그러면 거기 공직을 맡으면 안 돼요. 정부 조직 체계에서 결과를 낼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이 문장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결과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반드시 내라고 일꾼을 뽑았거든. 국가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시민들 아니야? 근데 왜 일꾼을 뽑아서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혀놓고 온갖 의존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줬어요. 근데 왜 안 했냐고. 왜 결과를 못 냈습니까? 못 낸 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결과를 내라고 했거든. 본인이 결과를 내겠다고 했고. 팬데믹 상황은 그 정경 질병청장이 알아서 다 막았어요. 거기서 방해만 안 했으면 됐어요. 그럼 팬데믹 상황에서 그거를 감안해서 경제성장이 좀 줄었다든지 뭐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죠. 근데 팬데믹하고 이 검찰개혁하고 언론개혁, 노동개혁, 재벌개혁 왜 못합니까? 교육개혁, 팬데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정부 조직 체계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어? 정부 조직 체계를 바꾸면 되지. 그거 바꾸라고. 그 사람들이 일꾼으로 우리가 뽑은 거 아닌가? 그럼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일꾼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시민들이 일꾼에게 원하는 것은 뭐였죠? 결과를 내라는 거예요. 결과를 낼 수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 줘야죠.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교수님은 굉장히 이분법적인 반대와 비난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인사평가는 이분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분법적으로 하는 반대와 비난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인사평가는 유능함과 무능함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 저 사람 결과를 냈으면 유능한 거고 결과를 못 냈으면 무능한 겁니다. 내가 결과주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일꾼을 뽑을 때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지 왜 무능한 일꾼을 뽑고 그거 뭐 결과를 못 낼 수도 있는 어떤 이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를 봐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된 거예요.
유능하냐 무능하냐 이 두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결과밖에 없어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유능하냐 무능하냐. 교수님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해박감이 있겠지만 다른 측면도 함께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무 담당자가 과연 유능하냐 무능하냐로 분석해요.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아주 단순한 원칙은 뭐냐? 우리가 유능한 일꾼을 뽑아서 안 치자는 거야.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유능한 일꾼을 뽑아서 안 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은 시간 일해도 생산성과 창의성이 높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편안하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그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왜 일꾼을 뽑아놓고 일 못해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냔 말이야. 이게 일을 못해.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 그런데도 그냥 눈 뜨고 봐주고 있는 거야.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역량 진단을 위해서 내가 성취층 모형을 썼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사람을 진단하는 데는. 그 다음에 직무 분석과 조직 설계를 그렇게 자기의 유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 그러라고 일꾼을 뽑아준 거야. 그걸 못했어? 못했으면 비판하고 왜 못했는지를 찾아서 그걸 비판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과 책임 모형도 있고 성취층 모형, 이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 성과 책임 모형은 책을 안 썼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이렇게 절박하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 강의만 잘 들어도 직무가 뭐라는 걸 알고 그 직무에 필요한 성과 책임, 직무가 안고 있는 들러붙어 있는 성과 책임, 그러니까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 뭔지 그것만 규명하면 돼요. 그거는 제 강의를 통해서 사례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건 또 여러분이 공직 사회의 컨설턴트가 될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직무에는 그 성과를 창출할 뭔가가 들러붙어 있는데 그 직무 담당자는 반드시 그걸 해내야만 하는구나 하는 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위직 직무 담당자가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문을 위해서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이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는 너무 힘들어. 거기 몇 년 일하면 거의 녹초가 돼. 힘들었어. 각자 다 자기 이니셔티브를 자기가 해내야 되거든. 보통 힘들지 않지. 그래서 그 스위스에 있는 연방 장관들 7명은 정기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다 내 에너지가 다 빠졌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연방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그럽니다. 힘들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다가 몇 년 하면 힘듭니다. 그렇게 일이 많죠. 왜? 자기 직무의 성과 책임이 거기에 이렇게 쫙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 자기가 해내야 되거든. 못 해내면 내려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데서는 똘레랑스를 발휘하면 안 됩니다. 관대함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일반 사사로운 관계에서 관대해야죠. 관용을 베풀어야죠. 그러나 공직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죠? 사회적 성취죠. 오른쪽 위에 있는 사회적 성취입니다.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A인데 우리가 검증하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건 B를 요구해요. 우리가 진짜로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 성취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민들은 그 사람한테 뭘 요구하냐면 도덕성을 요구해요.
도덕성하고 사회적 성취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A를 요구하면서 B를 검증해요. 그 사람이 도덕적이 아니야. 도덕성이 성과를 내주는 거라면 좋아. 도덕성이 성과를 내주는 거면 좋아. 그런데 도덕성으로 성과를 내주지 않잖아. 도덕성은 언제 필요한 거야? 우리가 주교를 뽑아요? 대주교를 뽑아요? 뭘 뽑습니까? 네? 추기경을 뽑아요? 우리가 성직자를 뽑습니까? 그런데 왜 도덕성을 따지냐고?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성과를 낼지 못할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막스 베버가 얘기한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책에 이 성취회증 모형이라는 책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게 지난 100년간 많은 학자들이 들러붙어서 연구한 영양 요소들로 나누어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사람들을 그 영양을 진단할 때 이렇게 진단해라. 그래서 그가 차후에도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실하게 정리하자. 이겁니다. 여기 어디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에서 무슨 도덕성이 있어요, 여기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이런 걸 분별해요? 결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을 원하는 거지. 그 결과. 그게 뭔지를 확실하게 모르니까 뭘 따지냐. 도덕성을 따져요. 이런. 도덕성하고 그 나온 결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대도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목 놓아 여러분한테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은 헷갈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A를 원했으면 A를 검증해야지. A를 원하면서 왜 B를 검증하고 앉았냐고. 우리 사회가 다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문재인, 그래서 이낙연, 윤석열 이런 애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됐단 말이죠. 성과를 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과거에 성과를 냈으면 이 사람은 그 행동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걸 행동의 재현성이라고 그래요. 재현된단 말이야. 이게 내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면 여러분이 질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30년, 내가 93년에 귀국했다 그랬잖아요. 30년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이 얘기를 한 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내 이 강의를 우리 유권자가 4,400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4,400만 명 중에 유권자 1%만이라도 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국가가 바뀝니다. 아니 왜 도덕성을 따지고 선악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냔 말이야. 그건 조직론에서 그 사람이 악이 도출되지 않도록, 악이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조직 구조를 만들면 되거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성과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도덕성이 아니에요. 아유, 제발 이거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 경영 플랫폼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것을 돌리면 그가 악한 사람이라도 악행을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이 경영 플랫폼이 중요한 거예요. 왜? Decentralized Autonomous Networked Organization이거든. 분권화되고 자율적인 네트워크로 형성된 조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기가 악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걸려들지. 악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조직에서 완전히 왕따되고, 그러면 왕따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악행이 어떻게 돼?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확 드러난단 말이죠. 악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호 경영이 중요한 거예요. 단호 경영 플랫폼을 설계해서 그대로 실천해 가면 아무리 악한 자가 들어와도 거기서 악행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악행을 저지르는 순간 알아버리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자기에게 그 직무에 주어진 성과를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지. 그래야 자기 유능성을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오늘 아주 그래서 좋은 질문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단호 경영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인데, 비전, 전략, 조직. 비전, 전략, 조직. 여기서 또 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전이란. 비전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이야.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이야. 다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능력, 그것이 필요해.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뭐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갈 것인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 이것이 엉망진창인 경우에 그 조직은 무너지죠. 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전략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딱 만들어 놨으면 거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전략을 세우지. 그냥 시간이 간다고 그것이 달성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향하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용트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트림할 것이냐, 그게 전략이야. 그러면 이 전략은 평소와 달라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나 이 전략적인 과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직무 담당자가 맡아내. 대통령이면 대통령 직무 담당자가 스스로 전략을 만들어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이니셔티브를 자기 거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니시에이션을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무 담당자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거를 해 나가려면, 평소에 안 하던 이 이니셔티브를 내가 지금 추진해서 하려면 조직이 바뀌어야 되겠지. 조직 구조와 시스템이 약간 바뀌어줘야 된다. 전략에 부합하는 조직 구조와 시스템으로 바꿔줘야지. 내가 그래서 독일 연방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리 브란트는 뭘 했느냐?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동방 정책을 썼다니까. 이 냉전 시대에 이걸 다 녹이고 우리가 동구권과 교류 협력을 하겠다. 그때 강대국이었던 누구야?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주변 국가들이 다 반대했다고. 특히 미국이 반대했지. 닉슨 대통령이 쟤네들 저러다 큰일 난다. 저거 못하게 하라. 그래서 외교가에서 이게 빌리 브란트를 막 욕했다고. 그런데 자기 이니셔티브였거든. 그래서 내가 이전 강의에서도 했지만, 이건 바라는 특별보좌관을 미국으로 보내서 뭐라고 했어요? 헨리 키신저를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헨리 키신저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하지 마라. 소련 애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지, 무슨 꼼수가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그런 일을 절대 하지 마라. 그랬더니 에곤 바가 키신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미국하고 상의하려고 온 게 아니다. 우리의 계획을
통보하러 갔다. 헨리 키신저가 찍싼 거지. 그리고 돌아와서 그대로 추진합니다. 그래 빌리 브란트를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사생활이지만 빌리 브란트는 여자 문제가 복잡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정적들은 뭐 여자 문제 가지고 뭐 공격하고 막 그래요. 응? 야당 정치인들이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 독일 시민들은 침묵. 그리고 나서 다시 총선이 이루어지는데 총선에서 3인당 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해내느냐는 거죠. 두 번째 이니셔티브를 총리의 이니셔티브를 자기가 가지고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겠다. 그러니까 68혁명이 68년인데 69년에 총리가 됐거든요. 빌리 브란트가. 그러니까 68혁명이 날 때까지 독일도 그러니까 온전한 민주주의를 구축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보수적인 측면에서 서방 세계의 이론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리 브란트 입장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아직도 성숙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메어 데모크라티 바겐 이게 아주 독일어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메어 데모크라티 바겐 모아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겠다는 것이 더 많은 민주주의 T2S님, 교수님 정치를 새롭게 해석하게 됐습니다. 인사 주신 너무 공감되고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드리죠. 맞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겠다고 해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그냥 말로만 감행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mitbestimmungsgesetz라는 공동결정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일반법으로 공표합니다. 옛날에 특수한 산업에만 있던 법을 그거를 일반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따르도록 하는 일반법으로 공포합니다. 그게 그래서 누구도 지시하고 명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자 자기 일을 알아서 하되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려면 그 사람의 합의를 거쳐야 돼.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합의의 민주주의가 이 법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법을 따르도록 했어요. 그 전까지도 합의하는 전통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명령 통제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왜 히틀러 시대에서부터 내려왔던 것이 그대로 대기업인 경우에는 그 후면진돼서 이렇게 명령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퇴를 가해서 그 모든 의사결정은 그것이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라면 그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얻어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통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경영진은 그 회사의 경영진, 이사회 경영진은 만약 직원의 근무 조건에 관한 것이라면 반드시 직원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도록 만들었고 감독이사회가 있는데 감독이사회에서 중요한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이사회의 동의를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합의해라. 누가 한 사람이 의사결정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지 마라. 다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제도를 만들었던 거죠. 구조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도 그렇게 하고 일반 회사도 그렇게 하고 일반 모든 시민단체들 다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의사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거예요. 조직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그 비전, 구성원들과 함께 비전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개혁이라고. 그러면 해놓으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아.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것이 이 경영 플랫폼의 각각의 경영 개념들이 돌아가야 되잖아.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각각의 설계는 해놨다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힘을 줘서 밀어줘야 되거든. 그게 리더십이야. 그래서 저 플라이 휠이 돌아가도록 처음에는 잘 안 돌아가지 이게. 그러니까 1년, 2년, 3년 계속 나중엔 이 돌아가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야. 왜? 조직 구성원들이 저 개념에 완전히 익숙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표현으로 따면 저 개념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근육세포에도 다 저장이 된 거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하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단 말이지. 이게 바로 인사조직론의 핵심이에요. 예, 구체적인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오면 하나씩 그때 이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큰 틀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큰 틀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중요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오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한 이 구약성서의 잠언의 이 말씀은 비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비전은 뭐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야. 이거는 인간에게만 있어요. 다른 짐승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끔 만드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인 거야. 인간이 짐승처럼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을 통해서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비전의 힘이야. 좋은 말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비전은 지식으로부터 나와요. 지식. 무식한 사람은 비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무식한데 어떻게 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이 비전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아수르 제국으로 다시 바빌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으로 되면서 아수르 제국의 초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죠. 됐다, 이제 너희들이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방면해 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비전이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 중장기적인 목표이자 미래상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중장기적인 목표와 미래상을 그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했겠지만 짐승과 뭐가 달라? 이제 문재인과 이낙연 보겠습니다. 문재인과 이낙연은 아주 다른 것 같지만 둘이는 완전히 짝짝꿍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 내내 문재인과 이낙연이 한 짝으로 일을 해왔어요. 2020년 12월 28일 이낙연이 추미애를 사퇴시키면서 한 말입니다.
추미애는 사퇴하지 않겠다 했죠. 그런데 이낙연이 추미애를 삭제시키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고 추미애가 얘기했고 일부 의원들이 얘기할 때 이낙연은 탄핵은 안 된다. 현안을 넓게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낙연이 제동을 걸었어요. 윤 총장 탄핵하는 거를. 추미애는 뭐라고 얘기해? 전 당 대표인데 법무장관이죠.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탄핵시켜야 된다. 범죄자다. 요새 추미애가 오마이뉴스 TV에서 대담한 거 요새 나와서 이제 뭐 이 극우 세력은 그 추미애를 그냥 막 십자포화를 놓고 있는데 그런 극우 세력이 떠드는 거는 별 가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프랑스 극우 세력 때문에 이렇게 프랑스 애들도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극우 세력이 자꾸 부추기거든. 억압하고 차별하고. 이낙연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2021년 9월 18일 날 자기가 대선 나오고 이제 이재명한테 대선 경선 후보로서 이재명한테 계속 밀렸습니다. 전국 돌면서 이제 하잖아요. 밀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자기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걸어서 인터뷰 온 이 JTBC인데 제가 이거를 영상을 그냥 틀어드리면 또 저작권 위반이라고 그럴까봐 그냥 그것만 캡처했습니다. 제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 기자가 묻습니다. 경선과 대선 결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직 재도전은 없는 건가요? 물었더니 네, 없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다시 도전하지 않겠다. 그만뒀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그럼 공직은 이번 대선이 마지막 도전입니까? 네, 2번이나 대답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공직 도전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과정에 이재명의 부도덕성이라든지 그런 이제 대장동 사건 이런 거는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취재를 하니까 언론이 다 의미가 있고 팩트를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자꾸 기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1년 반 갔다 오고 한 1년만 갔다 왔죠. 그 대선이 끝나고 1년 반 정도 됐나요? 하여튼 1년 남짓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광주를 찾았어요. 5.18 국립묘지도 갔다 오고 김대중 묘소도 갔다 왔죠.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서 혁신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어요. 아니 본인이 있을 땐 왜 혁신을 안 했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자, 오늘 나온 기사에 이낙연은 국민 기대에 미흡하다.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다. 나는 도덕성을 이낙연부터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낙연이 한 일이 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막을 치고 소위 있어빌리티를 만들어내. 뭔가 있어 보이잖아. 도덕성을 회복해라는 거야. 지금까지 이낙연이 거짓말한 거는 부지기수로 많잖아. 부지기수로. 무슨
뭘 했어? 아니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라며. 근데 그렇게 공격했잖아. 그리고 지금 와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해. 놀랍지 않아? 이 도덕성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야. 왜? 형수 욕설, 전과 사범 이거 가지고 계속 울고먹는 거야. 왜 전과 사범이 됐는지, 왜 형수 욕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 사실 여부를, 사실 부합성에 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 자기는 도덕적이라는 거지. 자기가 한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데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게 돼. 당내 민주주의를 다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야? 이낙연 아니야. 그래서 기능하지 못하는 빠가사리 같은 정당으로 만들어버렸잖아. 이낙연이 당대표 6개월인가 7개월 하면서. 대단한 능력이야 이 사람도. 내가 이낙연에 관해서 영양 진단한 게 있고 이낙연과 문재인에 관해서 여러 차례 강의를 했어요. 그걸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파에서 한 이야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서 했던 약속, 그 약속이 어떤 거였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취임식에서 한 약속이고 국민과의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한 약속이고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도 얘기했고 국정 목표라고도 얘기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1분 14초짜리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 어떤 기관도, 그 어떤 기관은 권력기관이겠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이 보이게 했죠. 근데 이 말은 결국 속임수였어요. 왜? 이 비전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달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 비전, 전략, 조직은 삼위일체로 같이 가야 된다고 했잖아. 왜 속임수였느냐? 전략이 없었으니까. 전략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구자영 선생님, 이로써 문재인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겉보기에 남자답은 것 같고, 뭐, 특전사를 갔다 왔다는 둥, 무슨 고시를 몇 등에 붙었다는 둥, 겉에서 보면은 남자로서 아주 반하게 된다는 둥. 이런 개소리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신은 서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못 냈느냐, 못 냈으면 무능한 거고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유능한 겁니다. 이 기준 이외에는 공직에는 없어요. 우리가 신랑을 뽑습니까? 우리가 사위를 뽑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초기에 검찰개혁의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려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못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팽당했죠.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읽어드렸던 건데 이춘재 기자가 쓴 검찰 국가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팽당한 사람들을 이 조그만 소제목 섹션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춘재 기자가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들을 발탁해야 한다는 조언도 지켜내지 못했다. 지켜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문재인이. 노무현 정권 때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했고 문재인의 대선 공약을 함께 준비한 전문가들은 청와대나 법무부에 입성하지 못했다. 그 사람들은 경험이 있어. 노무현 때 고생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 전문가들이 못한 것에 대해 한이 맺혀서 이번엔 반드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여러 차례 만나서 그 팀을 구성해서 했어. 그걸 문재인이 다 알고 있어. 누가 그 팀을 운영했는지도. 무슨 뭡니까, 인계 인수를 하는 기관이 없으니까 인수위로 그걸 한 건 아니죠. 네, 정재준 선생님. 우리 정재준 선생님은 저한테 제가 잠깐 정재준 선생을 소개하면, 이게 젊으신 분인데 부산 출신인데 울산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 페이스북 메신저로, 제가 그 다른 사람 유튜브나 이런 걸 잘 안 보거든요. 뭐 볼 시간도 없고. 그 봐봐야 또 뻔한 얘기고, 그 무슨 뭐 어땠더라 뭐 했는데, 뭐 그게 뭐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일반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잘 안 보는데 요거는 보셔야 됩니다 하는 내용들을 저한테 꼭 이렇게 뉴스나 뭐 이런 거 제가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거를 정재준 선생이 저한테 늘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정재준 선생이 젊은 분인데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뉴스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처럼 잘생기고 유능하고 매너 좋으면 정말 한숨만 나올 것 같습니다. 잘생긴 건 잘 모르겠고요. 유능한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매너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생긴 거야 부모님이 낳아주신 대로 생긴 거죠. 네, 고맙습니다. 정재준 선생. 문재인 후보의 대선 싱크탱크인 정책공감 국민성장에 참여한 법학교수와 법조인 그룹이 대표적이다. 그 싱크탱크에, 문재인의 싱크탱크에서 그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이 법조인과 이 법학교수들이 참여했던 거예요. 노무현 정권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15명의 학자와 변호사들이 참여한 국민성장 반특권 검찰개혁 추진단, 2016년 9월부터 매주 1, 2회 만나 치열한 토론을 거쳐 그해 연말 검찰개혁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죠. 이게 뭐야? 전략을 짠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로드맵을 만들고 그 로드맵에 따른 마일스톤을 하나씩 놓아가면서 어떻게 하겠다, 견제장치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통제장치를 어떻게 만들고, 잠금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서 검찰 조직을 꼼짝도 못하게 하고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은님, 네,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진단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일환으로, 이안은 수사와 기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는 수사권 조정 방식을 이안으로 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팽당했죠. 문재인은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다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문재인은 검찰개혁 의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였네요. 이 책은 문재인은 검찰개혁을 할 의지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게 부드럽게 누가 와서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좋고, 해주면 다행이고, 이 스탠스를 취했어.
이 책에 보면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국민을 속인 거죠. 그래서 내가 속임수였다고 하는 거예요. 검찰 개혁을 할 것처럼 그리고 말과 글로는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이고 국정 목표였다고 말해놓고 아니 이런 전략을 안 쏜 거야 이게. 그걸 하고 싶은 거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저 끝에 가서는 이춘재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검찰은 개혁 주체가 될 수 없다던 문재인이 나중에 가서 말을 바꿉니다.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라고 말을 바꿔요. 뒤에 나옵니다. 여기 이춘재 기자가 쓴 글, 검찰 개혁에 성공하려면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쪽으로 유전자가 발달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야인 시절에 쓴 검찰을 제가 검찰을 생각한다. 김인혜 교수하고 둘이서 같이 쓴 검찰을 생각한다는 그 뭐도 제가 지난번에 예전 강의에서 읽어드렸는데 그 서문에서 이렇게 단언했어요. 이춘재 기자가 인용한 거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민주주의가 발전, 이거는 문재인이 자기 책의 서문에 그렇게 썼다는 말이에요. 문재인은 이렇게 쓴 거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의식이 높아지면 권력기관은 변해야 합니다. 정권의 권력기관, 통치자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기관은 스스로 그렇게 변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었지. 스스로 그렇게 변할 수 없다는 거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기보다는 저항을 선택합니다. 저항 없는 개혁은 역사상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개혁, 권력기관의 개혁을 포함한 모든 개혁에서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말한 거야 이게 지금? 문재인이 자기 책에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러나 대통령 문재인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2019년 9월 30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주문했다.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의 대상과 주체에 대한 그의 관점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실패의 길로 들어섰음을 암시했다. 왜 바꿨을까? 문재인이. 왜 자신의 입장을 자기 책에 썼을 때와 대통령이 되어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말했을 때 조국에게 한 이 말이 왜 180도로 바뀌었느냐 말이야. 설명해야지. 사정 변경이 있었으면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속임수라니까. 윤석열에 대한 짝사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조중동에 노란한 것일까? 2017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이 거짓말을 3가지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거짓말이 그 즉시에 들통이 났고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이 강의 시리즈를 제가 만들어서 직접 하기 이전에 조교들이 이렇게 뭐 만들어서 그게 제 이 채널에 옛날에 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8월 이전이죠. 그러니까 2020년 2월 19일 날 윤석열의 거짓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짧은 동영 1분 6초짜리 그러니까 하여튼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지금 이 전문 이런 뭐 증권이라든가 지금 공정거래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인 이게 필요하고 관련 기관에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은 법무부 외청으로 전부 다 빼고 또 일부는 경찰에도 좀 주고 경찰은 이제 아무래도 민생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따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법무부 외청으로 좀 두고 그렇게 해서 검찰은 여기에 대한 소추 판단만 하고 또 소추하는데 필요한 어떤 증거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짧은 영상인데 요거 여러 거짓말 중에서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윤우진 사건에서 거짓말했다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아주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거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놓고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한 말을 180도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느냐? 기소는 수사와 연결되어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런 입장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작은 거짓말이 아니고 국민을 속이는 일인데 위증을 한 거죠. 국회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시켜도 되고 이것만 가지고 그냥 자르면 됩니다. 거짓말했으니까. 고위공직자가 아주 작은 거짓말도 이거는 그냥 자르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했잖아. 이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고 나중에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왜 그냥 봐줬는지 난 문재인에 만나면 내가 물어보려고 해요. 당신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몰랐냐? 왜 거짓말을 그냥 봐줬냐? 그 다음에 박상기가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옵니다. 2년 2개월 좀 안 되게 법무부 장관직을 했는데 제 첫 번째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이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무능한 장관 중에 한 사람이죠. 세 사람이 가장 무능한 3인조에 해당되는데 홍남기, 유은혜, 박상기. 홍남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유은혜는 조국 딸이 부산의전원에 입학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빨리 정리해라. 이런 공문을 보낸 여자예요. 아직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재판 끝나기 전에 빨리 입학 취소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여자입니다. 누구한테 이런 지령을 받았을까? 뻔하죠, 이거. 이낙연이 지령했어요. 왜 유은혜를 이낙연이 꽂았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유은혜 때문에 더 어려워지게 됐죠. 박상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와, 이 사람들 이러기도 쉽지 않아. 검찰 개혁하라고 명을 받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무슨 가상화폐, 가상자산 거래소 다 폐쇄해버리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 가상자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박상기의 난이라고 그래. 박상기의 난. 와,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 참. 그 다음에 조국이
사퇴하는 날 문재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개혁은 쉽지 않은데 노력은 해보겠다고 헛소리를 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누가 취임합니까? 법무장관 추미애가 취임합니다. 추미애가 취임해서 윤석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징계 처분합니다. 추미애는 윤석열을 징계 처분하도록 징계위원회에다가 보냅니다. 여러분 오마이TV에서 오연호가 묻다란 프로그램에 추미애가 뭐라고 대담한 거 다 보셨죠?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나온 거를 제가 그냥 보면 윤석열의 행위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도 해임에 해당한다. 거기 나온 그 비위는 해임에 해당한다. 해임에 해당한다. 해임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해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무적 판단으로 2개월 정직으로 처리한다. 해임을 하면 되는데 2개월 정직으로 하는 거야. 등신들이지. 이 징계위원회에 있는 놈들이. 해임이라고 그랬으면 해임이지 왜 그걸 정치적으로 고려하냐 말이야. 지들이 정치가야? 아유, 이런 징계위원회 어떤 이 법률가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청와대를 들어갑니다. 가서 설득하는데 이낙연이 문재인에게 건의하죠. 추미애를 잘라라. 그래서 그날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합니다. 여러분 다 아셨죠? 이제는 이 내막을. 저도 예전에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말하지 못했을 뿐이고 이제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당연히 문재인에게 잘렸다 이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뭐 여의도에서는 다 알고 있었죠. 제가 저도 들은 말이 있고 다 정철승 변호사도 그걸 페이스북에다 공식적으로 썼고 요번에 추미애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이제는 명백해졌죠. 이낙연이 문재인을 꼬시고 문재인도 이낙연의 말을 듣고 추미애를 잘랐습니다. 왜 잘랐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추미애 인터뷰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노영민까지 거들어요. 어떻게 거느냐? 노영민은 윤석열을 잘 아는 거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윤석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낙연은 당 대표로서 뭘 주장하냐면 4.7 재보선이 몇 달 후에 있으니 한 4개월 후에 4.7 재보선이 있으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추미애를 사퇴시키자고 문재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예요 이게? 문재인은 윤석열을 사퇴시켰어야 마땅한데 추미애를 사퇴시킵니다. 그건 무슨 메시지죠? 윤석열은 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내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도 봐줘. 거짓말을 했는데 봐줘. 그러니까 거짓말이 커지죠. 거짓말을 봐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범죄 행위가 돼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추미애가 그거를 징계 처분해서 해임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2개월 정직이 나오자 너무 실망한 거지. 그런데 다른 건으로 또 해서 하여튼 좌우지간 이 윤석열의 팔다리를 묶어서 검찰청 마당에다가 패대기를 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 거지. 누가? 이낙연과 문재인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범죄 행위를 넘어서 매국 행위를.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히 잘못되는 겁니다. 순간의 선택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누구의 뜻에 따라야 되냐?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국민을 보지 않고 지 뜻을 따라. 자기 가족. 아무리 힘들어도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을 그대로 봐준 것이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거짓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년 기자회견을 한 거 2분 9초짜리인데요. 원래 2시간이 넘는 건데 2분 9초로 검찰총장과 관련된 윤석열과 관련된 그 워딩만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무부와 검찰은 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대과제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또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를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이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재인은 가면 갈수록 중원 부원 말을 하기 때문에 딱 받아쳐서 문자로 정리해가지고 읽어보지 않는 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게 말을 합니다. 이게 명료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막 희끄무레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부 딕테이션을 했습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무슨 정신 상태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1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 검찰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또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검찰 조직은 개혁 대상일 뿐 협력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반발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말을 하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하는 비전과 전략은 완전히 여기서 사라진 겁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됐냐. 이건 유추의 과제입니다. 다만 이낙연이 4.7 서울 부산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라. 추미애가 시끄럽게 만다. 개혁은 시끄러운 거예요 원래.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개혁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첨예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 부딪힘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는 게 문제지. 시끄럽지 당연히. 그래서 시끄러운 거를 없애버려서 서울 부산 재보선에서 승리했을까요? 전무후무한 패배를 했죠. 조국 사태를 봐요. 조국 사태가 멸문지가 돼 엄청 시끄러웠잖아. 그런데 6개월 후에 총선이 있을 때 180석을 몰아줬어요. 전무후무한 성과입니다. 그렇게 조국을 씹어대고 조국을 그렇게 멸문지화시키고 보니까 민주 시민들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을 다 몰아줘야 얘네들이 뭔가를 하겠다 싶은 거야. 그때는 123석밖에 없었거든. 180석을 몰아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시끄럽게 한다니까 4개월 후에 있을 재보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그래 추미애를 내친 거야.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쳤죠? 임진선 선생님, 문재인은 나라가 이 꼴이 된데 제일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서 그 민낯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횡설수설하는데 요 얘기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문재인 듀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개혁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문재인, 국민을 속인 거죠. 속인 겁니다. 이 선언은 윤석열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용인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추미애를 내쫓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세상이 된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야말로 윤석열의 온갖 비리를 징계한 추미애 본부장을 사퇴시킨 문재인과 이낙연의 어리석고 무모한 결정이 한국 문명을 파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피스풀님, 박사님 주변에 많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박사님 방송 추천드렸습니다.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영미 선생님, 소장님 이렇게 일깨움을 주시니 아니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모한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추미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걸 지휘하는 사람뿐이야. 근데 범죄자는 누구야? 윤석열이라고. 근데 윤석열을 내쫓지 않고 어떻게 추미애를 자르냐고. 문재인 그 무능함의 극치. 내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유쾌한 바람님 감사합니다. 29초짜리로 내가 다시 정리했어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문재인의 이 무능함의 극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나 같은 그냥 평범한 소시민도 윤석열이 정치를 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문재인은 정치를 안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눈이 부시게님, 감사합니다.
이모티콘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능함의 극치.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벽한 포기선언이죠. 그래서 4.7 서울, 부산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전멸했습니다. 부산의 16개 자치구에 전멸했습니다. 전무후무한 패배죠. 민주당이. 해피님, 무능의 극치, 뻔뻔함의 극치, 공감 제로 한심한 리더였죠. 맞습니다. 이것은 전초전이었어요. 대선까지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전초전이었죠. 민주 시민들의 분노, 민주당의 이 빠가사리 같은 정당, 이거 다 문재인과 이낙연이 만들어낸 겁니다. 왜 민주시민들은 그래서 분노했는가?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고 모든 결정은 일방적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일방적인 결정을 못하도록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각이 내도록 정한 겁니다. 헌법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독일 애들은 한 사람의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둘째, 촛불혁명의 개혁 정신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민주시민들이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버린 거예요. 공적 거짓말에서부터 커다란 범죄 행위까지 모두 다 윤석열이 하는 짓은 다 용인했던 겁니다. 미쳤죠. 네 번째, 대선 과정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발벗고 나서지 않았어요. 왜? 대선 주자 누구였습니까? 이재명이었거든. 이재명은 어떻게든지 못되게 만들어야 돼. 문재인, 이낙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어떻게든지 이재명이 안 되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누가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꼴이 된 겁니다. 자, 비전이란 뭐라고 그랬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미카 키무라님, 리더의 거짓과 무능은 국민의 아픔과 고통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능과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은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인사 조직론을 가르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인 목표이자 미래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 보이는 미래상을 향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는 이 강의를 1강서부터 시작했어요. 조직론적 사랑이란 무엇이다. 그리고 논문 표절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 이거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거다. 두 번째, 세상엔 정답이 없고 해석할 수 있는 것만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이 있을 뿐이다. 정치인의 책임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네 번째, 분권화가 중요하다. 조직 설계의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자율성, 세 번째 원칙 자율성. 공직자가 죄를 지을 수 없게 하는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이 6개의 강의로 제 이 강의 시리즈를 이 채널에서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이죠.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옵니다.
밑으로 쭉 유튜브 채널 밑으로 쭉 내려가면 6개 꼭 봐야 할 영상 6개 여러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피님 정권 넘겨주고 그렇게 즐겁게 웃고 떠나는 인간 처음 봤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같은 부류거든. 같은 부류. 그러니까 웃고 뭐 즐거운 거죠. MK정님 2021년 초 추미애 장관 잘랐을 때 저는 문재인의 이상함을 깨닫고 미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는데 선생님 덕에 진실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니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세요. 제가 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지. 제 아내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제 아내는 어디 공중에 알려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유명세를 타는 거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때 이제 코로나도 있고 조교들이 집에 오는 것도 좀 겁나고 노인이 되면 코로나 걸리면 뭐 그 죽을 확률이 높다니까 그 겁도 나고 그래서 그냥 혼자 배워서 이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 선생님들 보시면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6강의는 꼭 들었어요. 이게 6천 뭐 7천 뭐 이렇게 많이 넘지 않아요. 이게 앞으로 제가 하는 강의의 기본입니다. 이게 이제 이론을 설명한 거라 재미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안 들으시는데 제 1강서부터 6강까지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기본으로 가셔야 제2 인사조직론 강의를 공부하시러 오시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얘기하는 뭔 얘기가 이건 저기서 나오는 거구나 저기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강의 시리즈를 시작했는지 알 수 있고 이 6강의를 들으면 지향점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상적 기반은 1강에서 6강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특히 공직자가 죄를 지을 수 없게 하는 조직설계의 3대 원칙은 우리 사회와 국정 운영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만연한 부정부패, 지방소멸, 저출생, 산재사고, 자살 등 우리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6개의 기초 강의를 통해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제가 꼭 봐야 할 6개의 영상에 대해서 이 인트로를 이렇게 썼어요. 여러 선생님들 할 때 이걸 꼭 들으시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의 비전은 뭐냐 도대체. 내 비전은 모든 시민에게 인사조직론의 기초를 알게 하자. 특히 고위공직자에게는 반드시 인사조직론을 알게 하자.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무식하다 얘네들이. 대한제명 만세. 소장님 용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구하신 강의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인사조직론이 조직의 중추인데 조직이 뭔지를 모르고 앉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제도를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전 국민이 알게 되면 아이들 양육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어디 휴가도 가서 좀 좋은 관광도 뭐 하고 웬만한 나라는 제가 다 여행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비행기 타는 것도 겁나고 힘들고 그래서 국내는 오히려 제가 여행을 잘 못했습니다. 옛날에 전국을 다녔지만 다 그 비즈니스 차원에서 다녔지 여행으로는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아내도 늘 그게 불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걸 시작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했습니다. 나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못 보는 것을 내가 보게끔 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 왜? 이런 걸 평생 가르치고 그 컨설팅하고 자문하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시민들이 인사조직론을 전혀 모르니까 막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치인들. 문재인, 이낙연, 김종민, 권영찬, 송갑석, 설훈, 이런 민주당 애들, 이런 인간들이 정치판에서 판을 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걔네들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는 걸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낙연이 하는 짓을 보면 그 속이 뻔히 보이는데도 많은 국민이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문재인을 김정은을 만나고 남북 교류 협력을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마서 남북이 한 팀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감탄했어. 나도 문재인이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다고. 나도.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엉터리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과거를 찾아본 거지.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점점 엉터리가 되지? 시간이 지나면서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추미애를 내쫓질 않나? 결국은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 거거든. 그래서 그 과거를 찾아보니까 역시나 그랬던 사람이란 거예요. 양지만 찾아다니고 기회만 엿보고 그 기회를 삐대고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야. 어떻게든지 자기 몸을 던져서 열정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책임감 있게 냉철한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적당히 좋은 있어빌리티만 만들어가면서 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야말로 문제다. 사전에 내가 이것을 제지하지 못하는 나도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인사조직 전공자인데. 태진 선생님, 태진 T 선생님이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튜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내가 어쩌다 가끔 가서 들어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야말로 뭡니까? 일본말로 후로코야. 후로코. 그냥 표피적으로 그냥 어쨌다 얘기하는데 다 파편화되고 표피적이고 경량화돼 있고 또 인스턴트화돼 있어. 그거 아무리 먹어봐야 몸에 좋지 않아, 그런 거. 그런 소식을 원하는 사람 그거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쓸만한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나의 비전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조직론의 기초를 다 알게 해서 다시는 이 엉터리 같은 사람이 정치판에 나오지 못하도록, 공직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꿈은 뭐냐? 4,400만의 유권자 중에 1%만이라도 내 강의를 듣도록 하자. 이겁니다. 1%면 몇 명이냐면 50만 명, 40만 명이래. 44만 명. 44만 명이 내 이 동영상을 좀 다 보도록 하자. 이거 하다가 내가 죽을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강의가 블링크님 교수님 강의가 8월이면 1주년입니다. 1주년 열린 강좌 기획 제안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 강의 듣고 자기 혁명이 되길 바라면서요. 네,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유권자의 1%면 44만 명입니다. 1%만 제 강의를 들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다고 난 생각해. 처음엔 10%였는데 10%면 440만 명이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심하잖아. 그건 feasible 하지 않아. 그래서 1%만 1%.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제 계기판을 보니까
2524명으로 나타납니다. 제 계기판에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다 퍼날라서 이거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겠어요? 저는 유명해지는 거 절대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래 내성적이고 또 조용한 성격이기 때문에 누가 나 대신 이걸 하면 제가 이걸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 걱정 마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퍼날라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뀝니다. 나라를 살리는 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꼭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선생님이 그러는데 최동석 교주로 오신 분 절대 난 그럴 리가 없고요. 제가 크리스찬인데 제가 한국 기독교의 장로교의 보수적인 장로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나중에 청년들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독일에 가서 제가 독일 개신교가 우리 개신교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이거 왜 다르지? 문제의식이 생기잖아. 왜 다르지? 하고서 찾아보니까 한국 개신교가 틀려먹은 거야. 그래서 한국 개신교는 제가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이재명의 비전은 그럼 뭘까요? 딱 지난 대선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죠. 억강부약으로 대동세상. 보이지 않습니까? 대동생이 뭐니까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가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왜 지난 10년간 성남시에서 경기도까지 대동세상을 만들려고 불천주야 노력했던 그 과거가 있거든. 그 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을 일꾼으로 쓰잔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과거가 있어야만 쓴다니까. 사람은 과거가 없는데 어떻게 쓰냐고. 그래, 난 이낙연이를 못 믿는 거야. 얘는 다 거짓말이거든. 문재인도 그 과거를 뒤져봤어야 됐어요. 그런데 안 뒤져본 거지. 그때는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내가 잘못이죠. 그때도 내가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다 영양 진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죠. 누가 문재인이 우리를 속이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이제 윤석열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전은 뭔가 없다는 게 비전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얘는. 내가 다 찾아봤어요. 압수수색, 구속수사, 정치보복, 압구정 정치에 하도 없어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냐? 홈페이지로 갔어요. 그랬더니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이 나와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거기 공약집에 들어가면 170페이지가 넘는 공약이 아주 상세하게 돼 있어요. 10가지 아주 주요 공약으로 돼 있는데 제가 다 뜯어봤어요. 이게 뭐냐? 행복경제시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불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돌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인데 일본 원전 폐수를 한국인의 식수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걸 처먹은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처먹은 게 아니라 처마신 거지. 한독수는 자기가 그걸 마시겠다고 그러는. 아휴, 내가 그런 인간을. 당당한 외교가 아니라 뭡니까? 굴욕 외교죠. 허세 안보를 하고 있죠. 담대한 미래가 아니라 억압과 착취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이 아니라 탄소 중립을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나라로 만들었죠. 안심하는 나라가 아니라. 균형 발전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감세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더 뜯어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국정혁신인데 4세대 나이스, 이게 교육계의 포탈입니다. 교육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포탈인, 선생님들 포탈인 그 나이스가 4세대인데 완전히 다운되고 난리 브루스를 쳤죠. 4세대 나이스를 만들어 버렸어요. 비전이 없으니까 대통령 취임 선서 때 나온 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선서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아주 짤막한 건데요. 34초짜리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적 명령, 대통령이 선서하도록 만든 헌법 69조에 의해서 반드시 선서하도록 돼 있죠. 선서는 5가지를 요구합니다. 헌법이. 첫 번째, 헌법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헌법 준수합니까? 대법원이 판결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 신일철이 배상해라. 이 일본 정보 기업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는데 그거를 어겼죠. 대법원 판결을 어깁니다. 헌법을 준수합니까? 특활비 내라고 그러는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내라고 그러는데 냅니까? 다 숨겼죠. 냈는데 보니까 다 껍데기죠. 그 다음에 국가를 보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과 영토를 보존하는 것이죠. 그 국민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원전 폐수를 이제 식수로 써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보유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지금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지도 모르는 위험에 빠뜨리고 있죠.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게 아니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뭐예요? 노조를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민들을 때려잡는 거죠. 복리를 증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고 있죠. 자유를 억압하고 복리는 줄이고 있어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죠. 문화 창달을 해야 됩니다. 이 민족 문화 창달인데 결국 예술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술인이 아무 관심이 없죠. 헌법 준수한 이유,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탄핵해야 됩니다. 윤석열은 비전은 뭔가요? 어디에도 없어요. 다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못 찾겠어요.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죠. 윤석열의 비전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뉴스타파가 1분 39초짜리, 아직 30분짜리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이거 따온 게 있어요. 1분 39초짜리인데 한번 봅시다. 얼마나 개판인지. 자기가 쓴 특활비를 다 지 멋대로 썼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을 냈죠. 내역을 공개하라고. 그런데 공개 안 했어요. 엉터리 공개죠. 자료가 증발된 시기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치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진 특활비 집행자료가 통째로 없어졌고 6월과 7월 2달간은 특활비를 받아간 사람이 반드시 남겨야 하는 후령증이 사라졌습니다. 대검과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영렬 돈봉투 사건을 전후로 특활비 기록이 없어진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특활비 기록이 사라진 경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다음 달인 2017년 6월 작성된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집행 내역 확인서입니다. 오른쪽 위 기관장 확인란에
윤석열 지검장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영렬 돈봉투 사건이 터진 후 2017년 6월 법무부와 검찰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작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 관리는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이 하고 있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이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주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죠. 국고를 함부로 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문재인, 이낙연의 공통점이 뭔지 봅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에게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철저하게 기회주의적이죠. 자기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들에게. 이들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조직의 장이, 대통령이, 총리가, 당대표가 누구와 봐도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비전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국민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야. 공무원들도 그 방향으로 가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보이는 걸 보이는 힘이 비전이거든. 그게 결여되어 있다는 거. 결핍과 결여는 다릅니다. 결여는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밖에서 주입할 수 없어요. 비타민이 결여됐다고 말하지 않죠. 비타민이 결핍됐다고 합니다. 결핍은 밖에서 놓주면 돼요. 근데 결여된 것은 누가 놓줄 수가 없어요. 그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영미 선생님의 서양의 윤리, 의무 책임의 윤리, 한국의 윤리, 보훈의 윤리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의 윤리, 의무의 윤리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자기끼리 서로 보훈하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따위로 나라를 운영한단 말이죠. 그래서 추미애가 아주 정확한 말을 했어요. 국가를 개혁하려면 촛불혁명의 정신이 뭡니까? 국가를 개혁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기득권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저항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어떻게 해야 돼? 간고분투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간고분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고분투가 몹시 어렵고 힘든 난관이 있어요. 그리고 고생스러운 시련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가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간고분투입니다. 간고분투.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신이 없단 말이야. 윤석열, 문재인, 이낙연 좋은 게 좋지. 좋은 게 좋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평생을. 양지만 따라다닌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런 애들을 고위 공직에다 앉혀놓고 국가가 잘 되기를 바랬으니 얼마나 멍청한 시민들이냔 말이야.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여러분에게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비전이고 여러분 인사조직론을 제대로 배우면 사람이 눈이 보여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허접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공직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결론은 뭐냐? 매우 무능함과 동시에 리더십이 빵점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직을 운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미 지난 강의에서 했던 그림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연구하지 않아요. 사람을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놓고 여러 인연을 통해서 그냥 자기하고 관련이 있으면 갖다가 쓰고 조금 이렇게 떡고물로 뿌려줍니다. 인사가 무슨 떡고물 뿌리듯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비극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사평가의 프레임워크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A를 추구하면서 A를 원하면서 우리는 B를 점검하고 있으니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냐. 그러니 나노 경영 플랫폼에 의해서 조직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고위 공직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경영 플랫폼을 하면 리더십이 발휘돼야 돼요. 내가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그건 이재명과 추미애인데, 요즘 추미애가 저 극우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서 내가 추미애가 어떤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길래 내가 추미애를 나중 정부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이 헌법기관의 장을 하도록 해서 제대로 된 리더십이 뭔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추미애 어떤 인물인가를 놓고 여러 선생님들과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